제일아, 아이고, 나 죽네. 해질녘 세상이 온통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배지와 고철을 산더미처럼 실은 낡은 리어카 한 대가 달동네 어귀에 있는 고물상을 향해 힘겹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리어카를 끄는 남자는 박정규 씨, 75살입니다. 젊은 시절 월남의 정글을 누볐던 그의 다부진 어깨도 이제는 모진 세월 앞에 한껏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총알이 박혔던 오른쪽 다리가 욱신거리는지 정규 씨는 연신 절뚝거리며 굵은 땀방울을 쏟아냈습니다. 뒤에서 리어카를 미는 아내 이상순 씨는 69살. 그녀의 창백한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상순 씨는 리어카를 미는 손보다 아픈 배를 부여잡은 손에 더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위간을 잔뜩 찌푸린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신음을 삼키는 그녀의 모습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영감, 흐억 조금만 천천히 가요. 숨이 너무 차. 정규 씨는 땀에 젖은 얼굴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거참, 집에서 쉬라니까 왜 나와갖고. 누가 쉬기 싫어 안 쉬나. 영감 혼자 힘들까봐 그러지. 정규 씨는 더 말하지 않고 묵묵히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낡은 리어카 바퀴가 끼익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고단한 노부부의 신음처럼 달동네 어귀에 퍼졌습니다. 노부부는 고물상에 폐지와 고철을 내려놓고 빈 리어카를 끌고 달동네를 올라왔습니다. 녹이 잔뜩 슬어 비그덕대는 녹색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손바닥만한 마당이 있는 허름한 집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옹! 야옹! 마루 밑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와 상순 씨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검은 고양이 깜숙이었습니다. 녀석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상순 씨의 거친 손등을 까슬한 혀로 싹싹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할머니, 오늘도 고생했어요. 라고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깜숙이는 지난 겨울 상순 씨가 고물을 줍다가 발견한 고양이였습니다. 눈보라 치는 골목 끝에서 얼어 죽어가던 새끼 고양이를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품에 안고 온 것이었죠. 정규 씨는 처음엔 펄쩍 뛰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고양이를 왜 키워? 하지만 상순 씨는 왠지 모르게 녀석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정규 씨도 건망증이 심한 상순 씨가 깜빡하면 내 이럴 줄 알았지. 라고 투덜대면서도 녀석의 밥을 꼬박꼬박 챙겨주었습니다. 작은 몸을 꼬물거리면서 아빠를 폈다 오므렸다 하며 꾹꾹이를 하는 가엾은 생명이 불쌍해서였죠. 그러다 어느새 정이 들었는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이고 우리 깜숙이 언제 커서 시집 갈래? 하고 실없는 농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깜숙이를 쓰다듬을 힘조차 없는 듯 아픈 배를 움켜쥐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상순 씨가 방으로 힘겹게 들고 들어온 밥상에는 먹다 남은 된장찌개와 멸치볶음이 전부였습니다. 입맛이 없네요. 내 밥까지 다 잡수셔. 상순 씨는 숟가락으로 찌개를 몇 번 떠먹고는 아랫목에 새우처럼 웅크렸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복통이었습니다. 동네 보건소에서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상순 씨는 돈 걱정에 소화제와 배탈약으로 버텼습니다. 그마저도 유효기간이 한참이나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상순 씨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계속 새어나오자 정규 씨가 숟가락을 탁 놓고 소리쳤습니다.
고제 피우지 말고 내일 당장 큰 병원 가자. 상순 씨는 대꾸할 힘도 없어 돌아 누웠습니다. 정규 씨는 괜히 씩씩대며 남은 밥을 물에 말아 후루룩 삼키고는 밥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간식 같은 달그락달그락 소리와 상순 씨의 끙끙 앓는 소리가 뒤섞여 노부부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2시, 피곤에 지쳐 깊은 잠에 빠진 정규 씨의 코고는 소리와 깜수기가 가르릉 가르릉거리는 평화로운 하모니를 깨고 상순 씨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으. 아이고, 나 춥네. 상순 씨가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녀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에 손톱으로 장판을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정규 씨는 세상 모르고 잠만 잤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보청기를 빼놓은 탓에 상순 씨의 신음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영감, 나 좀 살려줘. 상순 씨가 애타게 남편을 불렀지만 정규 씨의 코 고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옹, 야옹. 낯선 소리에 깬 깜수기가 상순 씨를 보고 자지러지게 울다가 정규 씨의 가슴 위로 폴짝 뛰어올라 정규 씨의 얼굴을 탁탁 때렸습니다. 응, 뭐야, 깜수기 이 녀석. 그제야 부스스 눈을 뜬 정규 씨의 눈에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할멈, 정신 차려. 여보, 상순아. 아내의 몸을 흔드는 정규 씨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보청기를 귀에 꽂고 머리맡에 둔 낡은 폴더폰을 열어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 죽어요. 우리 마누라가 빨리 좀 와주쇼. 여기 주소가. 잠시 후 잠든 달도 놀라서 깰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달려온 구급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가는 상순 씨의 손을 꼭 잡고 정규 씨는 짝짝이 슬리퍼를 신은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구급차에 탔습니다. 야옹, 야옹. 텅 빈 마당, 활짝 열린 대문 앞에 홀로 남은 깜수기가 멀어져 가는 구급차 꽁무니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야옹, 야옹. 제2화 이 돌팔이 놈아. 읍내에 하나뿐인 작은 병원 응급실 안은 새벽 공기만큼이나 싸늘했습니다. 아흐아. 졸린 표정이 역력한 젊은 의사가 상순 씨의 배에 이곳저곳을 누를 때마다 그녀의 입에서 고통스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의 얼음장 같은 손을 꼭 잡고 발을 동동 구르는 정규 씨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의사가 정규 씨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어제 저녁에 뭐 드셨죠? 그게 그러니까 된장찌개 몇 번 떠먹었어. 한 달 전부터 배가 살살 아프다고는 했는데. 정규 씨가 더듬거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청진기를 상순 씨 가슴 여기저기에 댔다가 뗐습니다. 네? 한 달요? 체한 건 아니네요. 배가 너무 딱딱해요. 참기 힘드셨을 텐데. 일단 진통제를 놔드릴 테니 날이 밝는 대로 시내 대학병원 모시고 가셔서 정밀검사 받아보세요. 진통제가 혈관을 타고 흐르자 고통에 몸부림치던 상순 씨의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고 잠시 후 잠에 빠졌습니다. 여전히 찡그린 상순 씨의 얼굴은 다 타버린 촌농처럼 창백했습니다. 링거줄이 주렁주렁 매달린 침대 옆 정규 씨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의 거친 손을 잡고 그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미안해 할멈. 진작에 병원을 왔어야 했는데 내가 죽일 놈이요. 날이 밝자마자 병원 측에서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정규 씨가 월남전 참전 용사로 보훈 혜택을 받으며 자주 드나들던 곳이라 의사와 간호사들이 사정을 알고 발 빠르게 움직여준 덕분이었습니다. 이봐요. 우리 마누라 좀 아프지 않게 잘 부탁해요. 정규 씨는 구급대원들에게 몇 번이나 당부하며 구급차에 탔습니다.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는 길,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깨어난 상순 씨는 약 기운이 떨어졌는지 다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정규 씨는 아내의 식은땀을 닦아주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가슴을 쳤습니다. 대학병원은 5일장처럼 북적거렸습니다. 내과 접수창구, 체열실, 그리고 영상의학과. 낯선 기계들이 상순 씨를 삼켰다 뱉어내기를 반복했습니다. CT가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MRI가 쿵쿵 따다다닥 소리를 내며 돌아갈 때 정규 씨는 검사실 밖 차가운 의자에 앉아 굳게 닫힌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큰 병은 아니기를. 맹장염이나 위경련이기를. 정규 씨는 두 손을 모아 빌고 또 빌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났을 때 임시 병실에 자리가 났습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상순 씨는 진통제와 영양제 링거를 팔에 꽂은 채 침대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녀의 눈길은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영감, 배고프지? 나가서 욕이라도 좀 하고 와요. 생각 없어. 당신이 이렇게 아픈데 밥이 넘어가겠어? 정규 씨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상순 씨가 눈을 부릅뜨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말 좀 들어요. 어여 가서 뜨끈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와요. 옆에서 링거 속도를 조절하던 간호사도 거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가 잘 보고 있을 테니 식사하고 오세요. 검사 결과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내의 성화에 정규 씨는 못 이기는 척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금방 먹고 올게. 병원 앞 순댓국집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가 나왔지만 정규 씨는 선뜻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밥을 반 공기 말아 뒤적이다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처럼 까끌까끌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좋아하던 순댓국을 몇 숟가락 뜨지도 못한 채 도망치듯 식당을 나왔습니다. 빈속이 계속 울렁거렸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담당 의사가 불렀습니다. 진료실 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의사는 경무에 시달린 듯 피곤에 쩔어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흑백 사진들을 넘겨보는 그의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무미건조함이 정규 씨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규 씨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상순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상순 씨, 그리고 보호자분.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덤덤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네. 뭐라고요? 정규 씨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암이라니. 그것도 말기라니. 상순 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에게 잡힌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규 씨가 자신도 모르게 상순 씨의 손을 으스러져라 쥐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종양 크기가 너무 크고 이미 복막과 폐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노부부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던 정규 씨와 달리 상순 씨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의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 정도면 통증이 엄청났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상순 씨는 메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씁쓸하고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그냥 배탈인 줄 알았지. 약 먹으면 낫겠거니 했고. 그래서 선생님, 나 얼마나 살 수 있어? 할멈, 상순아, 정규 씨가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상순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차트에서 눈을 떼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한다 해도 길어야 6개월입니다. 순간 진료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6개월, 고작 6개월이라니. 정규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정규 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 돌팔이 놈아,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뭐가 어쩌고 어째? 6개월? 내 마누라가 왜 죽어? 내 놈이 뭘 안다고 짓거려? 다시 검사해. 당장 다시 하란 말이야. 정규 씨는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의사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부정, 그리고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쏟아내는 절규였습니다. 상순 씨가 울부짖는 남편의 옷자락을 힘겹게 잡아 끌었습니다. 영감, 그만해. 제발. 정규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래 어째? 우리 할멈 불쌍해서 어떡해? 잔인하게도 창밖에는 아직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규 씨와 상순 씨에게 이제 겨우 2번의 계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3화 뭐라고? 첫사랑.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정규 씨는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르는 굵은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차창 밖으로 돌리고 있었지만 상순 씨의 손을 잡은 그의 투박한 손에는 핏기가 가실 만큼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감, 손 아파. 상순 씨의 힘없는 목소리에 그제야 정규 씨가 화들짝 놀라 소나귀 힘을 풀었습니다. 정규 씨의 무릎에는 약봉지가 가득 담긴 흰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하라고 권했지만 상순 씨는 완강했습니다. 싫어요. 죽어도 내 집에서 죽을 거야. 작년 가을 옆 동네 강씨 할멈이 요양병원에서 쓸쓸하게 떠난 걸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복 같은 하얀 천장,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 낯설고 차가운 곳에서 집에 가고 싶다고 울먹이던 친구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상순 씨는 죽더라도 내 집 아랫목에서 손때 묻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정규 씨가 제발 의사 선생님 말 좀 듣자고 통사정해 봤지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통제만 한 보따리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규 씨가 상순 씨를 부축해서 택시에서 내렸을 때는 마당에 어둑어둑 땅거미가 지고 있었습니다. 야옹! 마루 밑에서 깜수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상순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허리를 굽혀 깜수기에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리곤 바로 익숙한 손길로 깜수기에 빈 밥그릇과 물그릇을 닦아 사료와 물을 채워 주었습니다. 우리 애기 배고팠지. 많이 먹어라. 깜수기는 사료를 오독오독 씹으면서 자꾸만 정규 씨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평소라면 어이구,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라며 혀를 찼을 할아버지가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순 씨가 힘겨운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 눕자 정규 씨는 꺼져가는 연탄불을 갈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한숨만 나왔습니다. 쉰김치와 밑반찬 몇 개뿐.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텅 빈 냉장고가 오늘따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할멈, 좀 쉬고 있어. 나 좀 나갔다 올게. 정규 씨는 신발도 제대로 못 꿰신고 허둥지둥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동네 정육점으로 달려가 주저없이 소고기 한 근을 사고 마트에서 미역과 계란 한 판도 샀습니다. 평생 10원 한 장, 허투루 안 쓰던 자린고비 정규 씨가 처음으로 가격표도 안 보고 물건을 담았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상순 씨는 새우처럼 웅크린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규 씨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가 서울에 사는 딸 명자와 아들 명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라. 니네 엄마가 가남이란다. 그것도 말기 길어야 6개월이란다. 수화기 너머로 자식들의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장 내려오겠다는 걸 정규 씨가 뜯어말렸습니다. 니들 엄마 이것저것 검사 받느라 많이 지쳤어. 지금 자니까 내일 와. 내일.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울음을 꾹꾹 누르며 전화를 끄는 정규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국거리용 소고기를 참기름에 달달 볶고 불린 미역을 넣어 푹 끓였습니다. 소금 대신 국간장으로 감칠맛을 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정규 씨는 젊은 날 월남전에서 돌아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철물점, 만두가게, 친구네 고깃집 주방일까지 코팅이 다 벗겨진 거뭇거뭇한 프라이팬을 닦아 마블링이 하얗게 핀 꽃등심을 올렸습니다. 지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고기가 야들야들하게 익어가자 고소한 냄새를 맡은 깜수기가 부엌 문지방 앞에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할멈, 일어나. 저녁 먹자. 정규 씨가 밥상을 내려놓고 아내를 깨웠습니다. 부스스 눈을 뜬 상순 씨가 밥상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에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한 소고기구이라니. 어머, 오늘 누구 생일이요? 웬 소고기래? 생일은 무슨. 그냥 갑자기 고기가 땡기길래 어여 먹어봐. 정규 씨는 짐짓 퉁명스럽게 말하며 아내의 손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상순 씨는 남편의 마음을 알면서도 짓궂게 농을 던졌습니다. 아이고,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천하의 짠돌이 박정규 씨께서 소고기를 다 사오시고. 이 사람이 진짜 먹기 싫으면 말아. 정규 씨가 헛기침을 하며 째려보는 척했습니다. 상순 씨가 미역국을 한술 떠먹더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간이 딱 맞네요. 영감 솜씨 안 죽었네요. 그때 밥상 옆에 앉아있던 깜수기가 하고 울었습니다. 녀석은 상순 씨의 발에 머리를 쓱쓱 비벼대더니 링거 바늘을 뺐던 자리에 퍼렇게 멍이 든 상순 씨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마치 고기 한 점 주면 호호해주겠다는 듯이요. 영감, 깜수기도 좀 줘요. 우리만 입이요. 거참, 이 비싼 고기를. 정규 씨는 투덜대면서도 가위와 접시를 가져와 소고기를 작게 잘라 놓아주었습니다. 깜수기가 찹찹찹 소리를 내며 정신없이 소고기를 씹어 삼키자 그 모습을 바라보는 노부부의 얼굴에 잠시나마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정규 씨와 상순 씨의 슬프고도 따뜻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상순 씨가 습관처럼 밥상을 치우려 하자 정규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오늘부터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는 거 싹 다 내가 할 거니까 할멈은 손 하나 까딱하지 마. 정규 씨는 아내의 손에서 밥상을 획 뺏어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규 씨의 뒷모습을 보며 상순 씨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50년을 부려먹더니 다 늙어서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겨. 시끄러. 어서 약이나 챙겨 먹어. 정규 씨가 쑥스러운 듯 고무장갑을 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상순 씨는 피식 웃으며 따뜻한 보리차와 약봉지를 챙겨왔습니다. 한 봉지에 알약만 무려 5개. 상순 씨는 눈을 질끈 감고 약을 털어 넣었습니다. 어느새 방바닥이 뜨끈뜨끈했습니다. 정규 씨가 평소와 달리 연탄 구멍을 다 열어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감, 나 커피 한 잔만 타줘. 커피 몸에 안 좋을 텐데. 안 좋아도 먹고 싶어. 이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을 거야. 그 말에 정규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먹자. 나도 한잔하지 뭐. 정규 씨가 찬장에서 물때가 누렇게 낀 플라스틱 컵 2개를 꺼내 믹스커피 봉지를 뜯으려 했습니다. 영감, 그거 말고 우리 찻잔에다 마셔요. 응, 찻잔. 우리 집에 찻잔이 어딨어? 정규 씨가 믹스커피를 든 채 두리번거리자 상순 씨가 찬장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찬장 깊숙한데 찾아봐요. 예전에 명수처가 인사 올 때 사가지고 온 거 있잖아. 예쁜 꽃무늬 그려진 거. 아, 며느리가 사왔던 거. 정규 씨가 까치발을 하고 찬장 안쪽을 더듬자 구석에 박혀있던 먼지 쌓인 상자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정규 씨가 상자를 열자 신문지에 꽁꽁 쌓인 화사한 꽃무늬 찻잔 세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몇 년 동안 햇빛 한 번 못 보고 어둠 속에 갇혀있던 찻잔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하고 빛났습니다. 잠시 후 향긋한 커피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찻잔을 후후 불었습니다. 아무리 밝은 목소리를 내려 해도 말끝마다 물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커피잔이 비어갈 무렵 상순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부탁 뭔데? 말만 해. 내가 할멈 소원 다 들어줄게. 정규 씨가 호기롭게 대답했습니다. 상순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부탁인데 소원 들어준다니 기분 좋네. 그런데 당신 듣고 화낼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마당에 무슨 화를 내? 다 들어준다니까. 상순 씨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나 사람 좀 찾아줘. 사람? 누구? 친구? 아니, 그게 아니고. 상순 씨는 빈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뜸을 들이다가 덤덤한 목소리로 툭 내뱉었습니다. 내 첫사랑. 순간 찻잔을 내려놓으려던 정규 씨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뭐? 누구라고? 정규 씨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눈을 껌뻑거렸습니다. 손에 들린 찻잔이 덜덜 떨리며 받침 접시와 부딪혀 달그락달그락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할멈, 방금 뭐라 그랬어? 내가 귀가 먹어서 잘 못 들었나 본데. 뭐? 정규 씨는 자신의 귀에 꽂힌 보청기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기계가 고장나지 않고서야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내의 입에서 그런 단어가 나올 리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애틋하고 짠한 공기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제사화, 엄마 미쳤어? 다음 날 새벽 4시, 정규 씨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는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망할 놈의 할망구. 죽을 날 받아놓은 마당에 첫사랑을 찾아달라니. 잠꼬대까지 하다가 깬 정규 씨는 징그린 얼굴로 잠든 아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방바닥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규 씨는 속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잡념을 없애는 데는 땀을 흘리는 게 최고였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달동네를 돌며 박스와 고철을 주워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하지만 고물상에 부리고 손에 쥔 돈은 고작 4,400원. 새벽 찬바람을 뚫고 흘린 땀에 비하면 허무한 무게였습니다. 집 앞 담벼락에 리어카를 세워두고 대문을 열자 깜수기가 쪼르르 달려와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야옹! 평소라면 귀찮아하며 저리 좀 가 하고 발로 밀었을 정규 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왠지 녀석이 안쓰러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둘만 남겠구나. 정규 씨는 깜수기를 번쩍 들어 품에 안고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깜수기는 낯선 품에서 빠져나오려 버둥거렸습니다. 정규 씨가 방문을 열었을 때 상순 씨는 깨어 있었습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걸 보니 통증이 다시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언제 깼어? 많이 아파? 응, 방금 전에요. 상순 씨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정규 씨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빈속에 약을 먹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 어제 남은 미역국을 데우고 계란 프라이를 부치고 고물상 주인이 준 김 봉지를 뜯고 냉장고 깊숙이 들어있던 묵은지를 꺼내 작게 썰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배고프지? 어서 먹고 약 먹자. 상순 씨는 남편이 차려준 진수성찬을 꾸역꾸역 넘기고 한 주먹이나 되는 약을 꿀꺽 삼켰습니다. 잠시 후 달그락달그락 설거지를 끝낸 정규 씨가 어저녁에 썼던 꽃무늬 찻잔에 커피를 타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찻잔을 들고 뜬구름 잡는 얘기만 나눴습니다. 어젯밤 상순 씨가 말한 첫사랑 얘기는 금기어라도 된 듯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부탁 하나 들어달라던 상순 씨도 호기롭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던 정규 씨도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애들한테 알렸어. 어젯밤에 내려온다는 걸 내가 말렸어. 오늘 온대. 정규 씨의 말에 상순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깜수기가 상순 씨 옆에 와서 찹쌀떡처럼 몸을 밀착하고 엎드렸습니다. 상순 씨가 주름진 손으로 녀석의 턱을 긁어주자 녀석은 가르릉 가르릉 골골송을 부르며 졸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9번 울었을 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명자가 차문도 닫지 않고 달려와 평상에 나와 앉아있는 엄마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명수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털썩 주저앉아 엄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바탕 눈물바람이 지나가고 자식들의 성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서울 큰 병원 가보자. 응? 오진일 수도 있잖아. 명자가 울먹이며 말하자 명수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항암 치료 받으면 더 오래 살 수 있대. 제발 포기하지 말고 입원하자. 응? 명자와 명수는 눈물을 훔치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상순 씨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병원 가서 주렁주렁 호스 달고 누워있기 싫다. 억지로 숨만 쉬는 건 더 싫어. 마지막 가는 길은 내가 정하고 싶다. 난 그냥 이 집에서 니들 아버지가 해주는 밥 먹다가 조용히 가고 싶어.
엄마, 제발. 아버지도 말 좀 해보세요. 네? 남매는 엄마와 아버지에게 번갈아 매달렸습니다. 휴일도 아닌데 어떻게 왔니? 회사는 어떡하고? 상순 씨는 되려 자식들 걱정뿐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와서도 1시간쯤 실랑이를 벌이다 약 기운이 돈 상순 씨가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정규 씨와 남매의 얼굴엔 먹구름이 잔뜩 띄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그냥 두실 거예요? 명자가 따지듯 묻자 정규 씨가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니들 엄마 바라는 대로 해주자. 간밤에 신신당부하더라. 억지로 숨만 붙여놓는 연명 치료 같은 건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정규 씨의 탄식에 남매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정규 씨가 축 처진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명수야, 네가 어제 엄마 진료받은 병원에 가서 연명 치료 거부 동의서 좀 받아와라. 저도 같이 가서 엄마 드실 것 좀 사올게요. 명수가 차키를 챙겨 들자 명자도 따라 나섰습니다. 급하게 대문을 나서는 자식들의 등 뒤에 대고 정규 씨가 망설이던 말을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니네 엄마가 소원이 하나 있다더라. 소원이요? 뭔데요? 뭐든 다 들어드려야죠. 명자가 차 문을 열다 말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규 씨가 헛기침을 하며 쭈뼛거렸습니다. 그게 참 내 입으로 말하기가 좀. 뭔데요?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씀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니들 엄마가 사람을 좀 찾아달란다. 그 첫사랑이라나 뭐라나. 순간 명자와 명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세 사람의 머리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까악 하고 날아갔습니다. 네, 첫사랑이요? 엄마가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명자가 황당하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명수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정규 씨는 차마 자식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애꿎은 담벼락만 발로 툭툭 찼습니다. 남매는 그런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약속이나 한 듯 깊은 한숨을 쉬고 차에 올랐습니다. 홀로 남은 정규 씨는 먼 산을 바라보며 담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점심때가 훌쩍 지나 돌아온 남매의 손엔 짐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명자는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팔을 걷어붙이고 전복죽과 소고기죽을 끓였고 명수는 아버지 앞에 묵직한 박스를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시내 대형마트에서 사온 녹즙 한 박스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유기농 녹즙이에요. 암 환자한테 좋대요. 식전 공복에 엄마랑 하나씩 드세요. 엄마 간병하시려면 아버지도 건강 챙기셔야 해요. 명수가 정규 씨의 손을 잡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엄마만 챙겨드리지 말고요. 주말에 애들 엄마랑 애들 데리고 내려올 때 더 좋은 걸로 사올게요. 아끼지 말고 꼬박꼬박 드세요. 아셨죠? 정규 씨는 평소라면 돈 아깝게 뭐 이런 걸 사오냐고 타박했겠지만 이번엔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스를 어루만졌습니다. 잠시 후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상순 씨도 오랜만에 자식들과 함께해서인지 전복죽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꽃무늬 찻잔에 담긴 커피를 홀짝이던 상순 씨가 자식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제 그만들 올라가 봐. 많이 바쁠 텐데. 명자가 빈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말할까 말까 망설이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술을 뗐습니다. 엄마, 아까 아빠한테 들었는데 사람 찾아달라고 했다면서? 딸의 갑작스런 말에 상순 씨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도끼 눈을 뜨고 정규 씨를 쏘아봤습니다. 아니,
영감, 그 얘길 뭐하러 했어? 주책 맞게.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정규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명자는 쩔쩔매는 아버지가 답답하고 이 와중에 뜬금없이 첫사랑 타령을 하는 엄마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쳤어? 명자의 입에서 날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뱉어놓고 아차 싶어 입을 가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지금 몸도 성취하는데 첫사랑이라니 그것도 아빠한테 찾아달라니.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상순 씨가 고개를 떨구자 명수가 누나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누나, 말이 심하잖아. 아, 엄마, 미안. 내가 말이 헛나왔어. 정말 미안해. 명자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엄마의 손을 잡았을 때였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찾아줄 거야. 갑작스런 정규 씨의 고함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정규 씨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줘. 그깟 첫사랑이 뭔 대수라고. 내가 찾아준다고. 내가. 명자와 명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보수적이고 고지식했던 아버지가 맞나 싶었습니다. 정규 씨의 뜬금없는 큰 소리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상순 씨의 입가에 슬그머니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실 구석에 엎드려 있던 깜숙이가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다가 상순 씨의 표정을 읽은 듯 요물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야옹하고 웃었습니다. 호기롭게 큰 소리 쳤지만 어딘가 서글퍼 보이는 주름진 정규 씨의 얼굴 위로 뜨거운 햇살이 서늘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재우와 이런 사기꾼 놈들. 자식들이 서울로 떠난 후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상순 씨는 독한 약 기운에 취해 깜숙이를 품에 안고 낮잠에 빠졌습니다. 정규 씨는 마당 가운데 텐마루에 걸터 앉아 꼬깃꼬깃한 메모지 2장을 만지작거리며 연신 줄담배를 피워댔습니다. 희뿌연 연기 사이로 그의 미간이 더 깊게 배었습니다. 메모지 한 장에는 상순 씨가 간신히 기억해낸 첫사랑 남자의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양우진, 1971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땡땡 방직 도련님, 당시 대학생. 정규 씨는 고숨을 쳤습니다. 참나. 방직 공장 아들. 뼛속까지 귀하신 도련님이셨구만. 할망구가 눈은 드럽게 높았네. 입으로는 투덜거렸지만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자신과 달리 그 시절 방직 공장 아들이면 얼마나 대단했을까 싶어 괜히 위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장에는 114에 전화해 알아낸 서울에 있는 땡땡흥 신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규 씨는 한참을 주저하다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 버튼을 꾹꾹꾹 눌렀습니다. 여보쇼. 거기 사람 찾는데 마수. 수화기 너머로 자다 깬 듯한 껄렁껄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예. 뭐 맞긴 맞는데. 50년 전 사람을 좀 찾을 수 있나 해서. 상대방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흥신소가 망해 폐업한 지 반년이나 지났는데 제 발로 걸어 들어온 호구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사장님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아, 예.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이면 조사가 좀 빡센데. 일단 기본 경비가 50만 원은 듭니다. 50만 원? 정규 씨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뼈 빠지게 리어카를 끌어번 돈이 고작 4,400원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형편이 많이 어려운데 죽을 날 받은 우리 할망구가 죽기 전에 꼭 좀 보고 싶다고 해서 50만 원은 없는데 좀 깎아줄 수 없어? 상대방은 수화기 넘어
노인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절박함을 직감했습니다. 돈 없는 늙은이네. 길게 끌면 나가리 되겠군. 그는 속으로 말하면서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건 곤란한데요. 사정이 그러시면 그럼 할아버지는 얼마까지 가능하신데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웬만하면 맞춰드릴게. 내가 비상금 모아둔 게 딱 30만 원 있는데 30만 원이란 말에 상대방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공돈 30만 원이면 며칠 술값으로 충분했습니다. 에이 30만 원이면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거참 할아버지 사정이 너무 딱해서 내가 그냥 봉사하는 셈치고 해드릴게요. 돈은 바로 보낼 수 있으시죠? 그럼 당장 보내리다. 아이고 정말 고맙소. 정규 씨는 20만 원이나 아낄 수 있게 된 게 감지덕지에서 보이지도 않는 상대방에게 연신 머리를 숙였습니다. 상대방이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돈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규 씨는 상순 씨가 깰까봐 살금살금 옷을 챙겨 입고 장롱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꺼내 집을 나섰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20분을 걸어 읍내 농협에 도착했을 때 정규 씨의 이마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어르신, 30만 원이나요? 어디로 보내시는 건데요? 송금 신청서를 받아든 여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평소 푼돈만 입금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큰 돈을, 그것도 낯선 이름의 사람에게 보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아, 보낼 때가 있어서 그래. 급하니까 빨리 좀 해줘. 요즘 어르신들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 혹시 검찰이나 경찰이라고 전화 받으셨어요? 아니면 자녀분이 사고 당했다고. 아, 아니라니까. 내가 사람 좀 찾으려고 흥신소에 보내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묻는 거야? 정규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아내가 걱정돼 마음이 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여직원은 깜짝 놀라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서둘러 송금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은행문을 나서자마자 정규 씨는 재발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돈 보냈으니 확인해 보시오. 아, 예. 들어왔네요. 최대한 빨리 찾아주시오. 우리 알망고 시간이 별로 없어. 상대방은 입금이 확인되자 목소리가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찾으시는 분 어디 사는지 밖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호언장담에 정규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사기당한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 됐지만 하루 종일 기다리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규 씨는 해가 지고 나서야 떨리는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어라, 이게 무슨 소리야? 다시 걸어봐도 똑같았습니다. 10몇 번을 걸어도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정규 씨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읍내 파출소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순경 양반, 이것 좀 봐줘. 내가 어제 여기다 돈을 보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사정을 들은 경찰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요즘 누가 간판에 흥신소라고 달고 영업해요. 거기 전화번호 아마 폐업한 지 오래된 곳일 거예요. 명의만 남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에 당하신 것 같네요. 뭐라고? 114에서 알려줬는데 114가 사기를 칠 리 없잖아. 114에 등록된 번호니까 알려줬겠죠. 요즘 사람 찾는 데는 무슨 컨설팅, 무슨 탐정사무소 이렇게 써요. 아이고, 이를 어째. 정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아 탄식을 했습니다. 30만 원이면 할멈 좋은 약
먹고 싶은 것 실컷 사줄 수 있는 돈인데 할멈 소원 들어주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사기나 당하다니.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규 씨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할멈 얼굴을 어떻게 보나, 이런 등신 같은 놈.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정규 씨는 어쩔 수 없이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수야, 애비다. 자초지종을 들은 아들이 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그런 거면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야죠. 너도 바쁜데 괜히 번거로울까봐. 정규 씨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명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찾는 그분, 이름이랑 정보 저한테 불러주세요. 정규 씨는 가로등 아래로 가서 꼬깃꼬깃한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노안으로 잘 안 보이는 글씨를 확인하려 눈을 부릅뜨고 메모지에 적힌 양우진의 인적 사항을 불러주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더 이상 이상한데 전화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려고? 네가 무슨 수가 있어?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사람 찾는 거 쉽지 않아요. 정식으로 등록된 사설탐정한테 맡겨야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네가 힘 좀 써봐라. 니네 엄마 마지막 소원 아니냐? 전화를 끄는 정규 씨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너무나도 밝고 환해서 오히려 정규 씨의 초라한 그림자를 여과 없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대문을 밀었습니다. 마루 위에 웅크려 있던 깜수기가 야옹! 하고 반갑게 울었지만 정규 씨는 녀석을 쓰다듬어 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갔습니다. 상순 씨는 점점 기력이 쇠해져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정규 씨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던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그는 마당 한가운데 툇마루에 걸터 앉아 줄담배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에서 깰까봐 진작에 벨소리를 진동으로 해둔 휴대폰을 꼭 쥐고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규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명수야. 정규 씨가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찾았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정규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쥐고 있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제육화 할멈 어여타. 그날 저녁 밥상머리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정규 씨는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려 좀처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상순 씨도 덩달아 숟가락질이 느려졌습니다. 정규 씨는 상순 씨의 시선을 애써 외면한 채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할멈, 그 사람 찾았어. 강릉에 산대. 내일 가보자. 무심한 척 툭 내뱉었지만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 소리에 상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19살 소녀처럼 반짝였고 주름진 뺨에는 옅은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정규 씨는 해맑게 웃는 아내의 얼굴이 얄미운 건지 이별이 다가오는 것이 가슴 아픈 건지 큼큼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부산스러웠습니다. 정규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위에 앉은 먼지를 손으로 슥슥 털어낸 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끝에 딱딱한 플라스틱이 걸렸습니다. 찾았다.
정규 씨의 외침에 상순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운전면허증 반납안하길 잘했네. 정규 씨는 면허증에 박힌 지금보다 훨씬 젊은 자신의 증명사진을 쓸쓸하게 문질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년 봄에 날 풀리면 할멈이랑 바닷바람이라도 쐬고 와서 반납하려고 했거든. 근데 이렇게 할멈 첫사랑 찾는 일에 쓰게 될 줄이야. 정규 씨가 쓴웃음을 짓자 상순 씨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면허증이 함께 맞이할 봄에 대한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상순 씨는 알았습니다. 그 꿈이 이제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꿈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차는요? 우리 차 없잖아요. 고물상 함사장 고물 아반떼 하루 빌리기로 했어. 아이고, 참 고마운 양반이네. 그렇지. 우리 밥벌이도 시켜주고 차까지 빌려주니 할멈은 준비 다 했어? 보채지 좀 마요. 꽃단장하고 갈라니까. 상순 씨는 장롱을 열고 서울에 사는 자식들 집에 갈 때나 입던 우아한 자색 투피스를 꺼냈습니다. 정규 씨는 문지방 앞에 서서 화장대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루즈를 바르는 아내의 구분 등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샘이라기엔 너무 슬프고 그저 애처롭기만 한 눈빛이었습니다. 에잉, 칠할 데가 어디 있다고? 괜한 심통을 부리며 그는 돌아섰습니다. 나는 차나 빌려올게. 방문이 탁 닫히는 소리에 상순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 미묘한 웃음을 깜수기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낡은 아반떼가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며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정규 씨는 조심스럽게 시동을 끄고 핸드브레이크를 당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오던 정규 씨가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 상순 씨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늘 늘어난 몸빼바지에 낡은 잠바떼기만 걸치던 상순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운 자색 투피스 차림에 곱게 화장한 얼굴이 햇살을 받아 밝게 빛났습니다. 정규 씨의 얼굴에 저도 모르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멈, 정말 곱구만. 새색시 같으네. 평소 같으면 낯간지러워서 절대 안 했을 칭찬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곱기는 폭삭 늙은 호박에 줄 몇 개 그은 건데. 상순 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마루 밑 사료 그릇에 사료를 수북이 부었습니다. 물그릇도 찰랑거리게 채워줬습니다. 깜수가, 우리 다녀올게. 집 잘 보고 있거라. 깜수기는 야옹, 야옹. 울며 앞발로 마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걱정 말고 잘 다녀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약은 잘 챙겼지? 상순 씨가 작은 여행 가방을 톡톡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 그놈의 고약한 소원 풀어주러? 정규 씨가 핸들을 잡으며 너스레를 떨자 상순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읍내를 통과할 무렵 상순 씨가 다급하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영감, 저기 농협 앞에서 좀 세워줘요. 돈 좀 찾아가게. 돈은 뭐하러? 통장은 있고. 정규 씨가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상순 씨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감 몰래 딴 주머니 찾지. 뭐? 딴 주머니? 정규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자 상순 씨가 가방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애들이 내 앞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줬슈. 한 달에 3만 원씩 넣어줬고. 그래, 녀석들도 참.
물기에 젖은 정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돈은 뭐하게? 기름값이고 밥값이고 내가 다 챙겼는걸. 그래도 상순 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규 씨는 더 묻지 않고 갓길에 차를 댔습니다. 농협문을 열고 들어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젖은 눈을 훔쳤습니다. 10여 분 뒤 상순 씨가 품속에 봉투 하나를 소중히 넣고 나왔습니다. 고속도로에 오르자 낡은 아반떼가 힘겨운 소리를 냈습니다. 정규 씨는 혹여나 차가 퍼질까 혹은 상순 씨가 힘들어할까봐 핸들을 쥔 손에 땀이 찼습니다. 하지만 상순 씨는 달랐습니다. 첫사랑을 만나는 설렘 때문인지 오랜만에 여행 때문인지 상순 씨는 소녀처럼 신나 보였습니다. 다행히 오늘따라 통증도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영감 쉬었다가요. 저기 휴게소 보이네. 상순 씨의 성화에 아반떼는 참새가 방앗간을 들르듯 휴게소를 들락거렸습니다. 그리고 상순 씨는 그때마다 군밤이며 호두과자, 바카스를 사들고 왔습니다. 자, 해봐요. 상순 씨는 정규 씨 입에 주전부리를 넣어주며 호호 웃었습니다. 주전부리를 씹고 마시는 남편을 보는 상순 씨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할멈, 나한테 미안해서 이러는 거지? 딴 남자 보러 가는 게 찔렸어? 정규 씨가 심통이 난 척 툴툴대자 상순 씨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그러지. 집에서 나선 지 4시간 만에 강릉 이정표가 보였습니다. 강릉 나들목을 나와 내비게이션을 보니 목적지까지 30분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정규 씨가 옆을 슬쩍 보니 상순 씨는 손거울을 꺼내 얼굴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70을 앞둔 할머니가 아니라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수줍은 소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정규 씨의 가슴 속에서 꾹꾹 눌렀던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라가 아니라 서러움이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의 곁을 떠날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만남을 앞두고 저리도 설레하는 게 정규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정규 씨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꾹꾹 눌러 가라앉혔습니다. 거의 다 왔구먼. 첫사랑 만날 마음의 준비는 된겨? 질투 섞인 빈정거림에 상순 씨가 정규 씨를 흘겨보았습니다. 얄밉지만 싫지 않은 눈을김이었습니다. 정규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잠시 후 질투의 눈이 멀어 툴툴대는 할배와 꽃보다 고운 할멈을 태운 고물 아반떼가 도착한 곳은 바로 제7화 할멈의 첫사랑.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멈춘 곳은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 위였습니다. 그곳에 바닷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서 있는 하얀 건물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커다란 쉼표 안에 한자로 쉴 휴자가 그리고 그 아래 영어로 헤이븐이라는 글자가 씌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상순 씨는 막상 도착하니 발이 떨어지지 않는지 주춤거렸습니다. 뭐해? 여기까지 와서. 정규 씨가 아내의 등을 떠밀면서 앞장서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맑은 풍경 소리와 함께 털이 복슬복슬한 고양이 2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귀가 접힌 스코티시 폴드와 갈기가 풍성한 노르웨이 숲 고양이였습니다. 녀석들은 낯선 손님에게 경계심도 없이 다가와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정규 씨와 상순 씨는 집에 두고 온 깜숙이 생각에 표정이 편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안쪽에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발을 뒤로 정갈하게 빗어넘기고 린넨 앞치마를 두른 남자였습니다.
정규 씨는 순간적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멋과 여유가 흐르는 정규 씨와는 정반대 느낌의 남자. 저 친구인가? 제기랄 늙어서도 봄나네. 마음속에 왠지 모를 패배감이 스쳤습니다. 정규 씨와 상순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습니다. 정규 씨는 커피, 상순 씨는 유자차. 남자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드립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향긋한 원두향이 카페 안에 퍼졌습니다. 상순 씨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그리고 아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정규 씨는 그런 아내의 시선이 못마땅한지 입을 삐죽이며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주문하신 커피와 차 나왔습니다. 남자가 쟁반을 내려놓고 돌아서려 할 때였습니다. 상순 씨가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이 없자 답답해진 정규 씨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혹시 사장님 성함이 양우진 씨요? 남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멈춰섰습니다. 네, 제가 양호진입니다만 저를 아십니까? 나는 모르고 이 사람이 알지. 아, 내 마누란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소. 죽기 전에 첫사랑 얼굴 한번 보고 싶다길래 용치 불구하고 찾아왔으다. 정규 씨의 직구에 우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저 상순이에요. 이상순 기억 안 나세요? 50년 전 서울 가리봉동 사실 때 파출부 했던. 우진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기억을 더듬는가 싶더니 이내 얼굴에 반가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아, 상순이? 너 상순이 맞구나.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세상에 어쩌다. 그가 상순 씨의 앙상한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옆에 앉은 정규 씨의 눈초리가 매서웠기 때문입니다. 어색한 공기가 흐르자 정규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담배나 한 대 피고 올 테니 둘이 회포나 푸시오. 자리를 비켜주려는 그의 팔을 상순 씨가 다급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영감 어디가? 앉아. 당신도 들어야 해. 내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첫사랑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정규 씨가 다시 자리에 앉자 상순 씨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전 봉제 공장 다니시던 엄마가 갑자기 맹장이 터져서 급히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집에 돈은 없고 내가 오빠네 부엌에서 울고 있었어. 그때 대학생이던 우진 오빠가 거금 3만 원을 선뜻 내줬어. 정규 씨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시절 3만 원이면 파출부는 몇 년을 벌어도 손에 쥐기 힘든 큰 돈이었습니다. 사모님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돈 좀 가불해 달라고 사정했는데 오빠 어머님이 너를 어떻게 믿냐며 거절하셨지. 근데 오빠가 사모님 몰래 사장님에게 차용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서 내게 줬잖아. 상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돈으로 엄마 수술 잘 받고 며칠 병간호하고 돌아갔는데 오빠는 없었어. 야학에서 공장 다니는 언니 오빠들 가르치다가 잡혀갔다고. 사모님이 이게 다 재수없는 너 때문이라고 내 머리채를 잡고 쫓아내셨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오빠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입에 풀칠하고 사느라 빌려준 돈도 못 갚고. 상순 씨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았어. 오빠는 내 목숨보다 귀한 우리 엄마 살려준 은인인데 죽기 전에 그 빚은 꼭 갚고 가고 싶었어. 그래서 이이에게 부탁한 거야. 상순 씨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정규 씨는 멍해졌습니다. 첫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양우진은 뼈에 사무친 고마운 은인이자 평생 갚지 못한 마음의 빚이었습니다. 뭐야, 첫사랑이 아니었어? 휴, 다행이다.
정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슬그머니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상순 씨가 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우진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봉투 속엔 빳빳한 10,000원짜리 1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받아줘. 그때 빌린 돈에 비하면 턱도 없지만 내 마음이야. 제발 받아줘. 우진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러지 마라, 상순아. 그깟 돈이 뭐가 중요해? 내가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 잔말 말고 받으쇼. 가만히 있던 정규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진 씨가 깜짝 놀라 정규 씨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가슴에 돌덩이처럼 얹고 산 빚이라잖소. 당신이 안 받으면 이 사람 편히 눈 못 감아. 그러니 얼른 받으쇼. 내가 생떼 부리기 전에. 정규 씨의 막무가내에 우진 씨는 결국 마지못해하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고맙다. 상순아, 정말 고맙다. 오해가 풀리자 분위기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우진 씨는 먼 길 오셨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 며 주방으로 들어가 정갈한 밥상을 차려 내왔습니다. 갓 지은 흰쌀밥에 맑은 조개탕, 정갈한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상순 씨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평생 마음의 빚을 진 은인이 직접 차려준 밥상 앞에서 쉽사리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규 씨가 아내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은인이 차려준 밥인데 남기지 말고 다 먹어. 그래야 약 먹고 바닷바람 쐬러 가지. 식사가 끝난 후 상순 씨는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우진 씨는 다시 한번 향긋한 차를 내왔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알고 보니 정규 씨와 우진 씨는 동갑내기였습니다. 그럼 친구네. 말로 차고. 정규 씨의 너스레에 우진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상순 씨는 두 남자가 웃는 모습을 꿈만 같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은 시간이 흐르고 벽에 걸린 뻐꾸기 시계가 4번 울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정규 씨와 상순 씨는 우진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둘은 손을 꼭 잡고 바닷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 붉게 타들어가는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갈까? 정규 씨가 묻자 상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영감. 밤눈도 어두운 양반이 그 먼 길을 다시 운전하다간 큰일 나요. 우리 어디 가서 하룻밤 자고 내일 내려가요. 그럴까? 근처에 모텔이 있으려나? 그때 정규 씨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 선생님, 저 양우진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진 씨는 차마 말을 못 놓고 깍듯한 존댓말을 썼습니다. 요 근처에 제 친구가 하는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제일 좋은 방으로 예약해 뒀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푹 쉬다 가세요. 아니, 이 양반이 밥도 얻어먹었는데 무슨 호텔까지? 상순이가 준 봉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게 주신 뜻밖의 선물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시고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정규 씨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휴대폰을 상순 씨에게 건넸습니다. 오빠, 상순아, 부디 잘 견뎌라. 그리고 오늘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웠다. 저도 고마웠어요. 오빠, 부디 잘 지내세요. 전화를 끄는 상순 씨의 뺨위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을이 지는 바다를 보며 정규 씨는 가만히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밭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제8화 평생 처음 뱉어본 말. 우진 씨가 잡아준 호텔방은 평생 호텔 한 번 못 가본 노부부에겐 궁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폭신한 침대, 창밖으로 보이는 밤바다, 은은한 조명. 상순 씨는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아 주름진 손으로 시트를 쓰다듬었습니다. 영감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으네. 거참 촌스럽게 편하게 좀 누워봐. 정규 씨는 짐짓 큰 소리 쳤지만 사실 그 역시 엉덩이가 푹 꺼지는 푹신한 소파가 어색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마시다가 문득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할멈, 왜요? 왜 거짓말했어? 왜 첫사랑이라고 뻥을 친겨? 사람 간 떨어지게. 정규 씨의 불퉁한 물음에 상순 씨가 호호 웃었습니다. 그거야 그냥 장난 한번 쳐봤지. 장난? 그래요, 장난. 평생 살면서 영감이 내 속 썩인 게 얼만데. 툭하면 소리 지르고 고집 피우고 얄미워서 골탕 좀 먹어보라고 그랬지. 상순 씨의 주름진 눈가에 웃음이 자글자글 맺혔습니다. 정규 씨가 기가 막힌다는 듯 고웃음을 쳤습니다. 참나. 그래서 속이 좀 시원해. 응, 통쾌했어. 영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걸 보니 호호호. 상순 씨는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 웃다가 이내 그윽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좋았어. 설렜고. 뭐가? 그 나이 먹고 질투해주는 게 귀엽기도 하고 이 양반이 아직 나를 여자로 봐주는구나 싶어서 고맙기도 하고. 그 말에 정규 씨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쑥스러움을 감추려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어이구,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나 않지. 왜요? 그래서 내가 미워요? 상순 씨가 고개를 갸웃하며 묻자 정규 씨의 표정이 금세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물끄러미 아내의 야윈 얼굴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밉긴 왜 미워? 정규 씨의 목소리가 젖어 들었습니다. 그저 미안하고 또 미안하기만 한걸. 그날 밤 두 사람은 구름처럼 폭신한 침대에 나란히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정규 씨가 어색한지 돌아 누우려 할 때 상순 씨의 거친 손이 불쑥 정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감 자요? 아니, 왜 안 자고? 나 시집 잘 왔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고 있네. 평생 고생만 바가지로 시킨 놈한테. 정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당신 만나서 토끼 같은 새끼들 낳고 지지고 볶고 살면서도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늘 든든했어. 오늘 봐봐. 내 소원이라니까. 자존심 다 버리고 그 먼 길 운전해서 데려다 줬잖아.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딨어. 상순 씨가 꼭 잡은 정규 씨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영감. 나랑 살아줘서, 내 남편 해줘서. 어둠 속에서 정규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귓바퀴를 타고 베개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훌쩍임을 들키지 않으려 일부러 코를 킁 들이마셨습니다. 싱겁기는 얼른 자. 내일 갈 길이 멀어. 그날 밤 두 사람은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때가 돼서야 강릉을 출발한 고물 아반떼는 다시 거북이처럼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어제 강릉으로 올라갈 때의 무거운 분위기 대신 차 안에는 밝고 유쾌한 트로트 음악이 흘렀습니다. 고물상 함 사장이 녹음해 둔 카세트 테이프는 둘에게도 딱 맞았습니다. 휴게소에 들러 함 사장에게 줄 호두과자를 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반떼는 해질녘이 되어서야 익숙한 달동네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길, 다닥다닥 붙은 반잣집들, 호텔의 화려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누추한 곳이지만
두 사람의 얼굴엔 비로소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고물상에 차를 돌려주고 집으로 걸어 올라가는 길, 대문이 보이자마자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 검은 그림자가 대문 틈을 비집고 튀어나왔습니다. 깜숙이는 많이 외로웠는지 상순 씨 다리에 매달려 서럽게 울어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할미 보고 싶었어? 배고팠지? 상순 씨가 힘겹게 허리를 굽혀 깜숙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정규 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걸터 앉았습니다. 긴 여행의 긴장이 풀리는지 나른함이 몰려왔습니다. 어느새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강릉의 바다에서 봤던 것과는 또 다른 따뜻하고 익숙한 노을이었습니다. 정규 씨가 말없이 상순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상순 씨는 남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깜숙이도 그녀의 무릎에 앉아 골골송을 불렀습니다. 영감, 왜? 노을이 참 이쁘네요. 그러게 참 좋구먼.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빨랫줄을 흔들었습니다. 상순 씨의 숨소리는 얕고 거칠었지만 표정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다정한 남편의 온기와 무릎에 앉은 깜숙이의 체온이면 충분하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정규 씨는 아내의 마른 손등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덮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이별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할멈, 아니 상순 씨, 응? 왜요? 사랑해요. 평생 처음 뱉어본 말이었습니다. 상순 씨가 놀란 듯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정규 씨.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 위로 길게 늘어지더니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발갛게 물든 석양이 지금 이 순간을 영원처럼 물들였습니다.